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5일 화요일이고요. 매일 독서 긍정 학원 56일째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카메라가 흔들리냐 이거 삼각대를 좀 했는데 조금 흔들리네요 카메라가. 어제 이어서 이 손자 병법에서 오늘은 그 아테네가 시칠리아의 그 시라쿠사를 그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조금 우세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그 안일함, 편안함, 안주함으로 인해서 패하게 된 그런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처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손자병법은 그 전쟁에 관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에 관련한 건데 우리가 사는 이런 일상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전쟁의 사례가 왜 우리 일상에 적용되지? 라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의 일상이 전쟁만큼 그런 승부를 내야 할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 할 그런 상황이 있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원전 421년 아테네가 시칠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함대를 결성하고 2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파견을 했대요. 근데 그 원정 길이죠. 그러니까 시칠리아로. 근데 사령관으로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을 총 3명을 임명했어요. 사령관들로.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 최고의 전략가래요. 그 니키아스는 두 번째 사령관인데 보급과 군수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정치가이자 경영자였고요. 라마코스는 장비나 조자룡 같은 스타일의 맹장이었대요. 근데 이게 전투를 이제 시작하면서 아쉽게도 알키비아데스가 정치적인 음모에 말려서 스파르타로 망명을 했고 라마코스는 너무 앞장서다가 어이없게 죽었대요. 이제 사령관으로 이제 니키아스라는 사람만 남았어요. 이 경영, 정치, 외교 전문가인데. 근데 알, 아쉬운 건 이거였어요. 알키비아데스랑 라마코스가 빠졌어도 과감하게 움직였으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대요. 근데 소심했던 니키아스는 그 공격을 중단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했대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방벽을 쌓아서 높은 이런 성벽을 쌓아서 그, 그 시라쿠사, 그러니까 그 시칠리아에 있던 시라쿠사를 고립시켜서 그 도시를 고립을 시켜서 항복하게 하는 방법이었대요. 근데 이게 되게 현실 안주하려는 방법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우세한 상황이어도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아군이 좀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손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 라마코스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우세해도 공격을 가하면 우리의 손실이 있으니 그 손실을 입기 싫어서 그 작은 희생을 감수하기가 싫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공격을 하는 우세하지만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높게 쌓아서 고립시켜서 항복을 받아낸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안일하게 나아간 거예요. 그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안주하려는 태도. 근데 이게 어떠한 결과를 낳은 줄 아세요? 이게 보세요. 자, 그 시라쿠사는
항복하는 대신에 안쪽으로 아테네군 방벽에 대항하는 방벽을 또 쌓아서 저항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성 쌓기 경쟁은 간발의 차이로 시라쿠사가 승리했어요. 당연하죠. 노동력이 시라쿠사가 풍부하죠. 왜냐면 시라쿠사는 원래 자신들의 거주지거든. 그 안에가 주민들도 거기 다 있고. 근데 그리스군은 원정군이거든요. 바깥쪽에 야영 텐트에 거주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결과적으로 시라쿠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산비탈에 이중성벽이 세워졌죠. 아테네군이 세운 게 있고 그 안쪽에 또 시라쿠사가 세운 방벽이 있으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공격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성벽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두 개가 생긴 거잖아요. 아예 없었을 때는 그냥 공격하면 됐는데 성벽이 이중으로 생기니까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 사라진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면 계속해서 그냥 지구전 양상으로 계속 기다리는 상황으로 연장되잖아요, 전쟁이. 근데 그러다 보면 전쟁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구전으로 소모전으로 계속 이어지면 그 계속해서 전쟁의 비용과 그런 병사들의 피로도 이런 게 증가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웃한 강대국들이 또 넘봐요. 이 빈집을. 그러니까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 시칠리아에서 힘을 빼고 있으니까 근처에 있던 강력한 그 라이벌 아시죠 다들? 스파르타. 이런 나라가 아테네를 친 거예요. 또 침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스파르타하고 코린토스라는 강력한 아테네의 그 라이벌 나라가 있었는데, 얘네가 시라쿠사로 연합 함대를 결성해서 파견했네요. 근데 이래서 무적을 자랑하는 아테네 해군이었지만 지쳤기에 스파르타와 코린토스 함대에 패했네요. 고립된 아테네 육군은 전멸하고요. 그 아테네 사령관 니키아스는 살해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아테네는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고, 이길 수 있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패하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니키아스가 처음부터 공격을 퍼부었으면 그냥 이기는 전쟁이었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그 희생을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그러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성을 쌓아서 고립을 시켜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하는 작전을 택하는 바람에 패하고 말았죠. 오늘은 이 교훈이,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전쟁의 사례가 이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자, 강한 군대가 쉽고 편안한 승부라는 교묘한 유혹에 빠져 채택하는 전술이 아까 얘기했던 지구전인데요. 우리는 강하다, 우리가 유리하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위에서 아래까지 조직 전체가 안주하게 된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속도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 같지만 타락시키는 속도는 내리막길을 구르는 것과 같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날의 그 사람과 조직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유형의 손실에만 주의를 기울이는데 진짜 위험은 무형의 영역에서 나타난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무언가를 물량 작전으로 이기면 이길수록
조직은 경직되고 모험을 회피하고 편한 승부에 안주하면서 전략적 능력이 괴사되어 간대요. 이런 군대나 기업은, 오늘날의 우리의 기업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상대를 만나면 허무하게 무너진대요. 그래서 군이든 기업이든 조직을 운영하고 승부해야 하는 집단이라면 시간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명심하고 살아야 한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은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약간 위험하다고 느낄 때 자신을 채찍질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변한대요. 조직이 승리하고 성장하는 비결은 이러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래요. 안주하는 순간 끝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던 오늘날의 기업이던 조직이던 우리던 우리가 유리해. 시간은 우리 편이야. 안주해. 이러는 순간 끝인 거예요. 끝. 더 이상의 발전은 없고 안주하게 되고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거라는 거. 외부의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안이라고 바보 같은 조직이 되어버린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제가 적은 부분으로 시간은 내 편이다 라는 생각은 사람과 집단을 경직, 모험 회피, 안주, 안일하게 만들어 혁신, 도전, 발전, 창의, 긴장이라는 속성을 잃게 한다 라고 제가 오늘 그 제목에도 영상 제목에도 달아 놓았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긍정학원, 오늘 좀 보고 있는데 조금 변한 게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퇴근하고요. 보통 좀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퇴근길에 이렇게 퇴근길? 퇴근길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그 단골 그 이자카야 선술집이 있는데 그 집에 좀 자주 가요. 좀 가격이 막 비싼 편도 아니고 한 3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히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근데 어저께 그 먹다가 그, 그 최진석 교수님 계시잖아요. 제가 그 최근에 많이 읽었던 책들에서 책을 쓰신 분이신데 어저께 그분의 유튜브 채널을 우연히 알게 되어서 구독을 하게 됐고 내용을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그 자신을 좀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그 자신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그 5가지 질문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바로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늘 저의 긍정학원 1에 좀 넣었어요. 계속 외침으로써 그 제가 성찰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긍정학원 1, 그게 뭐냐면 그 나는 누구인가, 그 나는 무엇을 그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죽기 전까지 내가 완수해야 될 소명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음, 너무나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인생이 오래 지속될 게 아닐 걸 알아요. 인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저의 그 수명이, 그 제가 금방 죽게 될 거라는 거를 가슴으로 알아요. 마치 인생을 2번째 사는 것처럼 알아요, 전. 압니다, 전 그거를. 알아서 그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 제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그 죽을 때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렇게 살았어서 덜 후회하게 됐다라든가
후회하지 않게 됐다라든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저란 사람은 적당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막,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알아간다라는 거, 자신을 성찰한다라는 거, 어떤 인생을 내가 살다 가고 싶은가라는 거, 이거는 정말로 저는 음, 꼭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3. 나는 그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대신 수행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대신 수행하는 삶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전. 그게. 근데 그게 제가 나중에 아까 말씀 첫 번째에서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다 가고 싶은가에서 남이 이뤄놓은 결과를 대신 수행하면서 제가 적당히 벌고 적당한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근데 그런 길도 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결과를 기대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영어 가르치는 거, 뭐 지금처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 이런 식의 경험을 매일 쌓아가다 보면 제가 언젠가 책 하나 내지 않겠어요? 예, 제 인생을 논하면서 책은 뭐 죽을 때까지 매일 읽을 거니까 약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대신 수행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어느 정도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것 나쁘지 않겠네. 근데 정말 완전 제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결과를 기대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음,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고민은 여러분들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고민은 반드시 이런 금방 죽게 될 우리 모두가 인생을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생각 속에서 이러한 지금 모든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들이. 솔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저 같은 고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을걸요? 그 마음 그 한 구석에 뭔가 좀 빈 것 같다. 내 인생이 좀 뭔가 좀 공허한 것 같다. 자신을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기도 해요. 그냥 계속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죠. 왜냐면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 소비할 수 있는 주체들,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자, 오늘 너무 좀 말이 길었네요. 가장 길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